네. 자, 큐 주시면 시작할게요. 네. 네. 자, 인사드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하는 입병입니다. 박수동입니다. 네. 참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원래 우리 둘이 같이 병원도 했었고요. 지금 분당에 저기 5월의 피부과죠? 네, 5월의 아침. 5월의 아침. 네. 분당 순회역 근처에서 지금 네네. 뭐 그냥 거의 모든 환자를 다 보고 있는 제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제 후배이자 동료 피부과의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만 다 했어요. 결혼해서 맞죠? 정말 열심히 환자를 잘 보고 여러분 열심히 잘 짜주고 직접 그러시죠. 자, 오늘은 그 여러분들한테 진행자 없이 피부과 전문의 2명이서 피부과 얘기를 할 건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한 가지 재료로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둘이 같이 일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그 환자를 보는 그 철학이나 이런 게 조금씩 서로 다르거든요.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내용에 보면 그 같은 질문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 성향을 가진 그 피부과 전문의가 어떻게 환자에 접근하는지를 오늘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조금 선배라서 우리 박준홍 선생님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요 멘트가 왜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박준홍 원장님 좀 보여줘봐요. 네. 박준홍 원장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시면 손 하트는 그러세요. 하트 이거야 이거. 아주 그냥 이거예요? 이거. 네,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들리시나요? 들려요? 잘 들리나요? 네. 제 마이크 들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러면 고쳐짐. 사전 질문을 좀 받았는데요. 사전 질문 받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진을 먼저 올려주시면 그 사진에 대해서 질문에 답해주는 시간입니다. 저기 그 박준호 원장님 함익변 선생님 후배였어요. 헐, 완전 후배죠. 10년? 10년인가 12년 제 후배입니다. 근데 너무 비슷하고 친구 같지 않아요? 의문의 일패다 이거. 그래서 오늘은 첫 질문을 미리 질문 받은 걸로 할게요. 영화님 홈페이지 질문인데요. 25살 남성입니다. 코 양옆에 붉은 실핏줄 같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요? 이런 내용입니다. 사진을 먼저 올려주실까요? 이겁니다.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코 주변에 붉은 반점이 있습니다. 우리 박준호 선생님 어떤 식으로 치료하시죠? 그거는 혈관이 늘어난 거니까요. 네. 얘는 그냥 레이저 한 방으로. 지금 주로 쓰는 레이저가 뭐예요? 저는 다이레이저 585 다이레이저도 쓰고, 네. 옛날에 우리 이자메터 썼던 그 롱펄스 MD 제오. 그것도 쓰시고. 네. 제오가 한 방이면 좋아질 것 같아요. 제오면 이게 한 방에 없어질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건 제오 레이저 많이 쓰고. 저는 이렇게 다음 사진 보면 약간 좀 도드라진 거 보이죠?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저희가 사진은 확대 없어요? 것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약간 도드라진 붉은 반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는 CO2 레이저로 전 빼듯이 빼기도 하는데 맞아요. 어떠세요? 어빔으로 깎아도 되고, 네. CO2로 깎아도 되고, 제오로 쏴도 되고, 다양한 레이저로 여러 치료하죠. 가지 치료 잘 되는 이런 환자분 오시면 땡큐. 치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찾아가시면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질문은 뭐냐면 유빈님의 이메일 질문인데요. 24살 여성입니다. 피부 타입은 뭐 사진 보니까 굉장한 지성이네요. 근데 본인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코 주변에 보면 굉장히 붉은기를 띠고 혈관이 좀 늘어나 있는 것 같아요. 지루성 피부염이랑 동반돼서 혈관 확장이 된 건, 모세혈관 확장이 된 건데, 그렇죠. 얘도 이제 혈관 늘어난 건 결국 레이저 치료할 수밖에 없는데, 네. 코 주변은 너무 재발을 잘해서, 네. 너무 재발을 저는 잘해서.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일단 이게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환자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스테로이드 연고 쓰라 그럽니다. 그래서 3 내지 5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젝스 연고나 슬로우트라 연고 같은 연고를 좀 이렇게 길게 사용하라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혈관 마무리는 역시 레이저로 마지막에 마무리하는데 저는 레이저 순서가 좀 더 뒤에 있습니다. 박준호 생각 어떠세요? 저도 똑같아요. 일단 염증을 가라앉혀 놓고 그리고 나서 레이저 치료하는 게 훨씬 결과도 좋고 오래 가고 부작용도 적고. 그렇죠. 근데 환자분들은 대시에 오면 왜 레이저 안 해주냐고 난리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설득해야죠. 나중에 해야 된다고. 나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되게 이제 환자들이 레이저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렇게 할 때는 저는 좀 약간 좀 재밌는 멘트로 저 1,000만 원 줘도 안 해줄 건데 막 이렇게. 역시 스토리가 부드러운 저는 절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안 해줄 건데요. 그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선님의 그 질문입니다. 특이하네요. 염증성 여드름으로 미노신 항생제를 처방받고 일주일 복용한 후 다형 홍반이 하체에 생겼습니다.
아직도 다형 홍반이 남아 있는 상태고 켈로이드처럼 부어오르기도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면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두드러기 생기는 걸 켈로이드처럼이라고 네, 표현하신 것 표현했네요. 같고 네. 부딪히면 이게 긁은 자리 따라 부풀어 오르는 거니까 더모그래피즘이니까 만성 피부 묘기증, 두드러기죠. 예, 만성 두드러기. 두드러기 증상인데 이게 아마 원인이 미노신이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죠. 네. 네. 약제 가장 흔한 거리 그러니까 그 다형 홍반의 가장 흔한 원인이 약물 때문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진통제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가장 약 때문에 생긴 게 맞은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약 히스토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노신 먹은 거는 본인이 기억하는 거고요. 네, 저는 이제 뭐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약물 히스토리를 깐깐하게 좀 하는 스타일이죠. 그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저 돼지고기 자기가 먹은 거 음식만 얘기하죠. 네. 기억한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저희 교과서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약.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진통제, 소염제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돼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순서가 항생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캡슐로 만들어진 하여간 가공돼서 만들어진 어떤 그냥 그 알약들의 대부분 이제 잘 생기는데 알약을 만들 때 보면 그 안에 사실은 그 성분들이 되게 파우더나 이런 성분들인데 그렇죠. 그거를 알약으로 만들다 보면 또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그 알약도 본드를 써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글루 같은 게 있어야 되죠. 글루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로도 다 알러지가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원인은 너무 다양해서 사실 공산품으로 그러니까 가공돼서 만들어진 식품들은 다 그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물어보고 해야지 그냥 환자 안 그러면 환자분이 자기가 기억한 걸로만 원인을 찾게 그렇죠. 되니까. 죄 없는 돼지고기만 많이 이제 고생들을 하는데 실제로 음식보다는 약물이나 건강식품이나 뭐 그런 한약 이런 것들의 영향이 더 많을 수가 있으니까. 돼지고기도요. 사실 돼지고기 그 프로테인 자체보다는 그 돼지가 먹은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그럴 경우가 수도 많아서. 있겠죠. 네. 그래서 약물보다는 이제 약물을 먼저 의심해봐야 되니까 약을 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일에 이분이 여드름이 심해서 약을 꼭 치료해야 된다 그러면 다음번 약을 생각해봐야 되겠죠. 로아큐타는 그 대안이 될 수는 있긴 한데 역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사진 보니까 심한 다형 홍반이 많네요. 네. 그 다음 분 볼게요. 호날두. 호날두. 예. 헤트트릭. 여드름이 심하게 올라옵니다. 사진 보니까 여드름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야외 활동하고 30분 정도 운동을 합니다. 잠은 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면 좀 늦게 자네요. 약산성 크림제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아큐타를 먹어봤더니 사진이 이게 보기 있군요. 예. 이거 많이 긁은 것 같지 않아요? 많이 긁고 이거는 여드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원래 아토피가 있는 데서 그렇죠. 뭐가 생긴 것 같은 그런 색깔도 그렇고 네. 그런 모양인데 이분은 지금 얼굴 사진만 갖고는 여드름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런 식의 좁쌀이 생겼구나. 도돌도돌도돌한 게. 이게 로아큐타 먹어서 썩 좋아질 여드름 정도 같지가 않은데요. 이분은 피부 되게 예민하고 건조하고 하여간 그래서 로아큐탄을 먹으면 원장님 미안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드디어 노안이 왔기 때문에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좀 재밌는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지한 피부과가 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그렇죠? 전부터 10년, 네. 그러니까 5년 있었으니까 15년 전인데 그때는 저는 이제 쌩쌩했고 이제 그때 원장님께서 이제 막 노안이 좀 노안이 시작될 타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원장님이 저는 막 일하는데 안경을 이렇게 하시면서 여드름을 짜시는 거여서 그거 보고 왠지 괜히 마음이 짠하죠. 내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저렇게 막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 방송할 때도 질문지가 안 보여갖고 안경을 벗었죠? 네. 되게 45세 전후가 되면 참 세월이 참. 네. 근데 이분 자세히 보면요. 지금 사진은 잘 찍어서 보내셨는데 여드름이 아닌 병변이 꽤 있어요. 편편사마귀 같은 예. 병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여드름이라고 단순히 쉽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설사 여드름이 좀 있기는 해도 이 여드름은 저기는 아니에요. 로아큐타 먹어서 좋아질 여드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 갈색 반점으로 튀어나와 있는 하얀 것들은 갈색으로 보이는 거는 편편사마귀를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좀 실제로 편편사마귀가 되게 헷갈려요. 여드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진료실에서도 여드름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보면 아니죠. 치료실로 옮겨서 환하게 딱 보면 다르죠. 이거 여드름 아니네.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이분은 사마귀라고 편편사마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분 샴푸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네, 지금 보면 샴푸 자리에 따라서 뭐가 많이 생겨서 헤어라인에 따라서 네. 접촉성 피부염도 꽤 많이 생겨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진단을 다시 보고 받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샴푸, 린스, 트리트먼트 이런 거 싹 다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아님 포러스 친구 질문인데 41세 여성입니다. 민감 홍조 때문에 시너지 레이저를 2번 받았습니다. 홍조는 좋아진 느낌인데 좁쌀 여드름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공도 넓습니다. 모공 치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모공 치료 우리 이거 박준호 원장님 참- 많이 하시죠? 네, 근데요, 이게 홍조가 있을 때 모공 치료하는 방법이 사실 어렵잖아요. 네. 왜냐면 모공 치료 열심히 하다 보면 홍조가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모공은 또 가만히 있어서 좋아지지는 않고 뭔가 레이저를 비롯한 뭔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은 지금 보면 되게 피부에 민감한 것 같지 않아요? 이분 습진이 있어요. 지금 습진이 있죠. 내가 볼 때는 이 환자분을 놓고 박준호 원장님이랑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박준호 선생님 먼저 저는 한번 일단 치료 방법을 이분은 얘기해 첫 보시죠. 번째부터는 일단 피부 장벽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게 습진이 있고,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안 좋아서 습진이 생겼을 수도 있고, 습진이 있어서 피부 장벽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쨌건 두 개는 이제 닭이 먼저냐, 닭이 네, 먼저냐 같이 문제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어쨌건 간에 치료는 그러니까 치료를 하면 둘 다 같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단 습진이나 이런 쪽 메디컬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데, 피부 장벽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먼저, 그런 쪽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제 얼굴 빨가니까 레이저 치료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치료가 잘 되진 않고, 이제 피부 장벽이 약한 거, 그다음에 습진인 거 이런 거를 먼저 치료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아니면 관리 같은 것도 뭐 초음파 관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장벽을 좀 좋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는 진짜 맨 나중에 하거나 말거나, 장벽 치료만 해도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그래서 그건 레이저 치료는 나중에 판단해야 되는 거고, 코의 모공도 넓은데 홍조 치료 후에 모공 치료는 이거를 레이저로 하다 보면 안면 홍조나 이런 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코의 모공도 보습제만 잘 써도 이제 피지가 좀 이렇게 딱딱한 피지가 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좀 저절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레이저 치료는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일단 습진 치료를 먼저 한참 하고 나서 다 좋아지고 나서 레이저 치료 할지 말지 그때 가서 판단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서둘러서 레이저 치료 좀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환자분 보면 어떻게 매니지 본인의 트리트먼트 플랜을 1, 2, 3, 4를 해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번째는 일단은 화장품 싹 다 털어갖고 쓸데없는 화장품 싹 다 빼주고요. 세안을 5분 이내로 할 수 있을 만큼 항상 간단하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분들이 요즘 여름인데 자외선 차단제 발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거든요. 그럼 좀 바르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은 자외선 차단제 만드는 목적이 물놀이 할 때 땀이 안 닦여 나가고 하니까 놀 때도 이제 안 닦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닦여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그 화장품 베이스로 따지면 오일인 워터냐 워터인 오일이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데, 대개는 오일인 워터, 맨날 헷갈려. 워터인 오일이기 때문에 잘 안 닦여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쓰면 세안하다가 오히려 피부 오히려 더 망가질 수가 있어서 당분간은 과감하게 자외선 차단제도 쓰지 말라 하고, 일단 제품을 싹 다 최소화하게끔 하고 피부 장벽 좀 좋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좀 좋아지는데, 스테로이드를 쓸지 말지는 되게 고민이 돼요, 사실. 그래서 초반에 잠깐 쓰고 치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쓰지 말고 그냥 장벽 치료만 해가면서 좀 봐가면서 갈 거냐, 그거는 좀 되게 고민할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피부 장벽 좋아지게 하는 것만 하고 일단은 보고, 먹는 약은 미노신 정도는 쓸 것 같고, 스테로이드를 쓸지 말지는 되게 고민할 것 같고요. 네. 네, 우선은 그렇게. 네. 네. 저랑 박 원장님하고 생각이 이런 데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환자는 화장품보다는 지루성 피부염이 먼저 눈에 보여요. 그렇습니다. 네. 병변 자체가 코와 코 주변 턱에 그렇네, 여기 전형적으로 코 주변에. 세보레기아,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T존 부위에 가장 잘 생기는 습진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그 화장품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 습관하고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41세 여성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은 그 습진이 반복되면서 생긴 주사, 혈관확장증, 딸기코라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걸 봐서 좀 늦게 자지 않을까, 스트레스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좀 일찍 자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무조건 이 정도면 일주일 정도는 스테로이드를 쓸 것 같아요. 하이드로콜티존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써도 별 문제 없으니까 일주일 정도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먹는 약, 바르는 약은 박 원장님하고 저 생각이 똑같네요. 저도 미노신이나 바이브라마이신 같은 주사에 쓸 수 있는 항생제를 좀 쓸 것 같습니다. 레이저는 라스트 초이스예요. 네, 완전 마지막. 예. 근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진짜. 약 먹고 발라서 좋아질 것 예, 같으면 예. 안할 요 수도 코 끝에 있어요. 있는 요 혈관 확장증을 제외한 부분은 레이저 안 할 수도 하지 있을 것 않아도 같아요. 충분히 좋아질 그리고 수 있지 이렇게 않을까. 시너지나 레이저를 하면 좋아질 것 같은 그 홍조는 저희가 대충 이제 느낌으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염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런 건 크게 의미가 없고, 그렇죠. 정말
빨갛게 피부가 맑은데. 맑은데 그 피부 겉에 깨끗하고 뽀얗고 맑은데 열 오르면서 확 빨개지는 이런 그렇죠. 거는 레이저가 잘 듣는데 이 패턴은 레이저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스테로이드를 맞죠. 예, 저도 생각이 건강하실 똑같아요. 것 같죠. 그래서 네. 저도 스테로이드 1번, 2번 미노신이나 바이브라마이신, 3번 로제기나 술란트라. 예. 그다음에 좀 더 자극이 있더라도 모공 때문에 쓴다면 크린다마이신 솔루션, 크리오신까지도 사용을 해볼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화장 왜 이런 분들이 왜냐면 사회생활을 만약에 하게 되면 결국 커버를 덮고 이제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얘기하자면 결국 화장하고 지우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장벽이 깨지면서 습진이 반복될 수 스피드 있어서 나빠지죠. 예. 일단 메이크업은 좀 어떻게든 최대한 좀 하지 덜하게 않는 것이. 세안을 5분 3분 이내로 다 단단히 끝낼 수 할 수 있게 있게. 그렇게만 잡아줘도 되게 순간 싹 좋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벽 깨졌을 때는 초반에는 그냥 바세린만 바르는 거예요. 한 일주일만. 오클루시브하게 딱 덮어놓으면 그 안에서 이제 장벽이 좀 올라오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답답해서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잘 때는 바세린만 살짝 덮어놓고 주무시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부 장벽의 보호막만 좀 좋게 좀 만들어주면 어느 순간 확 좋아지는 경우 많거든요. 바셀린을 주로 쓰세요? 아니면 그냥 보습제를 레코멘드 그러니까 아주 초기에. 그러니까 너무 장벽이 안 좋아서 힘들 때는 그냥 바세린을 딱 쓰는데 그때 어떤 때 쓰냐면요. 막 세안하고 나면 너무 당겨서 힘든다거나 아니면 몸만 발라도 따가워요 이런 경우 너무 있거든요. 무겁지는 않나요? 오래는 안 쓰고 딱 한 일주일만. 자기 전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보습제도 발라도 따가워서 못 바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이유가 보습제는 피부 장벽 좋게 하려고 하는 게 대개는 이제 pH가 조금 약산성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아주 약한 산성에도 너무 따가운 거예요. 너무 이제 장벽이 안 좋아져서 그럴 때는 한 일주일만 바세린 자기 전에만 쓰라 하면 네. 조금 이제 빨리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니베아 크림이 사실 니베아가 되게 좋다고 하는 게 다시 니베아가 오클루시브 다 덮어주는 덮어주니까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 안에는 라놀린도 있고 좀 안 좋은 성분도 좀 있고 다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그런 덮어주는 거를 한 일주일 이상 하다 보면 오히려 이제 피부 장벽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3주 이상. 책에는 3주, 논문이 3주니까 어쨌든 오래 쓰면 안 좋으니까 딱 일주일만. 네. 그렇게만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아까 어쨌건 간에 그분 레이저 케이스는 아니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봐서는 습진부터 먼저 치료해야 될 네. 것 같은 그런 모양이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만 올라온 건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아, 26 질문만 개입니다. 있어요? 여기서도 질문 많을 텐데. 일단 먼저 이제 네네네. 예약 질문이기 예약제. 때문에 예약제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4살 여성입니다. 배란 일주일 전에 월경전 여드름이 심해집니다. 배란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피임약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두렵습니다.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맞고 싶지 않아요. 다 해보셨네 이분.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제일 어렵지 않아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데 박준홍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이런 경우가 사실 참 힘든 게 그러니까 한두 개 나면 그거 하나만 탁탁탁탁 짜주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문제 네. 환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매 반복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네. 맨날 반복되는 게 이제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물어봐서 똑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그 주변만 그 부위만 피지선을 이제 지져주는 그 치료가 옛날 고바야시 절연침 갖고 하는 거예요. 네. 절연침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안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두 개씩 이렇게 올라온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때마다 계속 지져주다 보면 언젠간 안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참 장기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트리암시놀 주사 말고 그냥 짜주는 게 제일 나은 것 같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저는 월경전 여드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심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월경 일주일 전에 여성들의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되게 이게 인간한테는 꼭 증명된 건 아니지만 프로제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요. 이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심해집니다. 특징이 입 주변에 잘 생기고 코메돈이라 그러죠. 짜서 염증이 나오는 것보다는 빨갛게 화가 나서 이렇게 단단하게 아픈 게 이 여드름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대개 의사들은 이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그냥 놔주는 경우가 있는데 체질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복되는 여성만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는 약을 아예 줘요. 크레오신하고 로젝스를 갖고 있다가 월경 일주일 전부터 무조건 미리 바르라고 바르시라고. 바르고 지내고 그다음에 이게 개수가 한 5개 이상 넘어가면 바이브라마이신이나 미노신 처방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궁금님께서 생리 때 같은 거다. 그건 생리 때 이해됐고요. 심해지는 여드름의 경우 일반 여드름 참 이게 사람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입 주변에만 국한되면 바르는 약을 주고 얼굴에 전체 심할 때는 먹는 약 줍니다. 약 먹고 약 바르고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별로 없다. 임신 계획만 없으면 먹고 바르는 거 두려움 갖지 말고 약 먹고 바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3번 초등학교 6학년 아니요, 2번 레이저가 많이 하면 피부에 안 좋아지나요? 아. 어떤 레이저가 그런가 하는데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레이저를 많이 하면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그런 레이저는 없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레이저 썼을 때 깎아내는 레이저가 있었죠. 박피 레이저가 있었는데 그런 걸 많이 하면 피부가 얇아진다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레이저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레이저 거의 없죠. 예, 전부 다 피부를 재생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색깔을 없애주고 혈관을 잡아주고 하는 그런 레이저인데 그런 레이저들도 피부를 얇게 하거나 피부로 부작용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잘못 쓰게 되면 레이저 치료 후에 색소 침착이나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지만 피부를 안 좋게 하는 레이저 그런 레이저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옛날에는 다 태워서 깎아줬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그것만 얘기를 타겟이 딱 있기 때문에 혈관이면 혈관, 색소면 색소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을 놓고 쏘기 때문에 네. 피부 자체가 막 물론 그것도 과하면 안 좋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색소 침착 생기고 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부 자체가 뭐 얇아지고 나빠지고 그렇진 않아요. 네. 자, 세 번째 울트라 탱크님이 보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춘기 남자인데 머리를 가려워해서 여러 가지 샴푸를 구입해 사용해봤는데 두피를 너무 가려워합니다. 샴푸의 문제인지 알러지 문제인지 사춘기 호르몬에 의한 지루성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 가지 빠뜨렸네요. 이게 머리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강남의 아파트촌 초등학생 불러놓고 검사를 해도 10 내지 20%가 머리니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10명 10% 이상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반드시 머리니 검사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샴푸가 맞지 않아서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춘기가 일찍 시작되면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머리니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피부과 전문의가 한 번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진찰 받으시면 되고요. 만일에 초등학교 6학년이고 지루성이라 그러면 이 친구 여드름도 많이 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이 많이 난 상태, 여드름이 이마에 시작되면서 지루성이 생겼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루성 피부염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샴푸는 뭐 권해주세요?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샴푸는 그냥 지성용 샴푸를 쓰라 그러든지 요즘 같으면 뭐 이렇게 어린 학생 같으면 니조랄 샴푸를 약용 샴푸로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혹시 비듬 많으면 헤드앤숄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샴푸 나와 있는 거? 네. 네 번째 질문 하시죠. 다음에 질문은 30세 남성입니다. 피부 노화는 25세부터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비타민 A 연고와 스티바랑 비타민 C 시럼 중 하나만 선택하여 장기간 저의 피부에 문제없이 바른다면 둘 중 어느 것이 항노화에 더 도움이 될까요? 스티바 아닐까요? 길게도 저는 30세 남성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고르라면 어쩔 수 없이 스티바인데 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번 뭐 사실 할 필요는 없죠. 나이가 뭐 20세가 지나면 노화가 진행되는 건 맞아요. 20살부터는 성장이 끝나고 바로 노화가 시작이 되는데 나이 서른에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있으면 저는 나가서 운동하시고 밥 잘 먹고 자외선 차단제 잘 봐라. 이 정도가 답이고요. 스티바 연고나 뭐 이런 것들이 나이 서른의 남성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글쎄요.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4세 남자입니다. 블랙헤드 효과적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 크레오신 인텐시브를 제시해줘서 가장 효과적인 절충안의 두 병행일까요? 이게 크레오신이 알코올 베이스라서 좀 닦아내고 잡균들 좀 정리해주고 이런 목적으로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피지 녹이는 것까지 이게 베이스가 알코올이라서 알코올이니까 피지가 녹이는 거죠. 블랙헤드 녹이는 데는 아주 그쵸. 잘 쓰죠. 저도 뭐 사실은 크레오신을 넣고 하루에 서너 번씩 바르거든요, 제 코 주변에. 이게 이제 알코올로 녹여서 이게 그 피지를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피지의 그 리피드 성분이 지질 성분이 그 숏체인 숏체인 프리패티 애시드가 되면 딱딱해지고요. 롱체인으로 되면 말랑말랑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중에 약간 롱체인이 들어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발라주면 피지가 말랑말랑해서 지가 알아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로 녹이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이제 보습제를 써서 녹이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굉장히 기름 뿜뿜 피지 양이 정말 엄청 많으신 분들은 이제 녹이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요. 그렇지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크레오신 써서 또 좀 자극될 수도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피부 타입이 지성이면서도 기름기가 굉장히 많으면서 코에 피지나 모공이 많은 사람이 있고 건성이면서도 또 코만 또 모공이 있으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건성이면서 코만 넓은 사람들은
제로이드 인텐시브나 이렇게 약간 보습제를 이용해서 하는 게 방법이 좀 나을 수도 있을 이건 것 화장품으로 같고요. 나온 거죠? 네. 제로이드 인텐시. 여기는 이제 콜레스테롤 성분은 없고 그 피토스테롤이라고 콜레스테롤이 워낙 비싸거든요, 원료가.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식물성 콜레스테롤 비슷한 화학식 비슷한 걸 넣은 건데, 그러니까 피부가 건조하면서도 코만 모공이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고, 얼굴 전체가 기름 뿜뿜인 사람들은 클로신 쓰면 같이 잘 될 것 같고, 네.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6번 질문이 아주 그냥 예리한 질문입니다. 두 사람이 논쟁이 될 것 같은데, 24살 남자입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나이가 상관이 있는지, 당연히 젊어서 하는 게 좋죠. 네, 네. 예. 그 다음에 한 원장님은 여드름 흉터 잘해야 한 50%, 박 원장님은 80%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했는데, 어디에 맞추는 것이 현실적일 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우리 옛날에 이자매 했을 때 크로스 열심히 해줘도 50% 이상은 차지 않았었어요? 저는 이제 일단 뭐 크로스 수술을 잘 안 하고요, 지금. 네. 그다음에 이제 하고 요즘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때 레이저 치료를 하는데, 저는 환자한테 이 설명을 좀 부정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흉터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다음에 실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전후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임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만한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드름 흉터도 이제 종류별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롤링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박스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스픽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뭐 한 사람이 한 가지 형태의 여드름 흉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박스 타입이라든지 아이스픽 타입 같이 뾰족한 거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롤링 타입이 제일 이제 효과가 네. 좋죠. 예. 그래서 그런 여러 타입이 섞여 있을 때 저는 가장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죠. 예. 그래서 환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 않고 시술을 하겠다 그러면 뭐 하는 정도. 그래서 저는 80%는 글쎄요, 롤링 타입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박스 타입도 좋아지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치료 장비도 좀 많이 낮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한 가지 시술 갖고 한 가지 시술만 해서는 의미가 없고, 깎아줄 거 깎아주고 또 막 여러 가지 시술 복합해서 하면 그래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 정도 보세요? 80% 정도까지 많이 잘 보면 80%까지 보는데, 요즘 조금 또 재밌는 게 그 스컬트라 아시죠? 네. 피폴리엘 락틱 애시드 네. 스컬트라를 그 더 잘게 그 초음파로 이게 쪼개가지고요. 그다음에 그 바늘, 그 인트라셀 같이 이제 바늘로 이제 니들 RF 할 때 그걸 뿌려주면 그 PLL가 피부로 이렇게 스며 들어가서 콜라겐을 만들어요. 그거는 어차피 콜라겐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 되게 좋아요. 효과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지살을 만드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뭐 피코레이저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에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네. 확실히 저보다는 저기 흉터 치료에 대해서 박준홍 선생님이 더 이렇게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어그레시브니스가 없고, 그래서 의사들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한테 50% 정도 좋아진다는 건 이 정도까지 어그레시브니스. 근데 황 원장님께서 50%라고 하시면 보수적으로 봐서 50% 치료하시면 좋아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실 굉장히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만들기 어려운 게 맞아요. 흉터 흉터예요, 치료 맞아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80% 좋아져도 어떤 예민한 분들은 뭐 이거 안 좋아졌다. 반밖에 안 좋아졌다는 분도 있고, 그렇게 맞아요. 굉장히 주관적인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흉터 치료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건 있지 않아요? 꾸준히 그냥 여러 번 해야 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살을 채우는 거니까 그래도 다른 기미 치료를 하다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흉터 치료는 한 만큼씩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죠. 네. 계속 쌓아나면 결국에는 좋아지니까 정직한 것 같아서 난 좋던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같은 재료로 두 가지 요리를 지금 먹는 거라고. 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이 물 남은 걸 가지고 3분의 1밖에 안 남았다. 아직 반이가 남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차이인데, 하여튼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4살 남자입니다. 화장품 선택이 중요하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거 저는 중요하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보습제 등 선택이 중요하다 이거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습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보습하면 바르는 거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습의 시작은 이제 세안부터. 왜냐하면 세안이 너무 과하면 우리 피부에 있는 장벽에 있는 리피드 같은 거 다 닦여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세안할 때 닦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기는 것도 중요한데, 하도 요즘 많이 닦아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홈쇼핑 가면 막 홈쇼핑 세안제 막 세수를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맥스 뭐 블라블라 막 울트라 뭐 블라블라 이런 거 너무 많아서, 그래서 리피드 다 닦아내면 이게 보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보습제도 중요하지만 세안제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습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잘 쓰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또 다 그런 건 아니고, 피부 타입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막 그 저항성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뭘 써도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있고, 아니 되게 민감한 사람들은 조금만 그냥 훅훅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피부 타입에 따라서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세안제 선택부터 되게 중요하다. 저자극성 약산성 세안제가 좋다 아니면 비누가 좋다. 아, 비누는 안 좋죠. 그래요? 네, 트루소브는 알칼리도 강하고 하기 때문에 장벽 다 깨트리기 때문에 그건 논문에도 많은데, 그러니까 센시티브하거나 주사 홍조 있으신 분들은 트루소브, 소브는 비누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논문에도 많거든요. 자, 저는 생각이 반대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별 문제 없는 사람들. 아, 레지던트한 사람들은. 응. 그러니까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들은 좀 피부에 신경 안 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아, 근데 별 문제 없는 사람들 병원에 안 오잖아요. 아니요, 별 문제 없이도 병원에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너무 피부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제가 환자를 한 100명 정도 진료한다 그러면 10명은 그냥 가세요예요, 정말로. 아, 그거는 원장님 얼굴 보러 오시는 분들 아니세요? 아니, 그거 상관없어요. 한번 말아보려고. 남자분들이, 특히 미국 남자분들이 많아요. 근데 별 문제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아, 왠지 그냥 뭔가를 자꾸 해달라는 건데,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 그래서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니고, 체질적으로 자기 피부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고 편안하게 세수하면 된다는 얘기죠. 저희 병원에 문제만 있는 사람들이 오셔갖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신경을 써서 이렇게 뭐 이런 원장님 얼굴 한번 보고 얘기 한번 나누려고 오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0%는 아니고요. 이렇게 하여튼 한 10% 정도는 별 문제 없는 피부들 갖고 와서 네네네.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는 편안하게 비누 세안 하시면 되고 세안용으로 나와 있는 비누 같으면 약간의 알칼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은 없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기가 사용해서 편한 걸 쓰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다는 거. 그게 여기 보면 두 선생님 의견이 다르신 걸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피부가 센시티브한 사람도 있고 레지던트한 사람도 있고 다 엄청 피부 타입 16가지인데 이걸 일반인이라고 딱 해서 둘이 갈린다 그러면 아마 저랑 원장님이랑 한 사람을 놓고 하면 민감하다 아닌 걸 알기 때문에. 그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네. 아, 저 피부요? 네. 저 피부는 저는 보습제도 안 쓰고 그냥 비누 아무것도 써요. 안 하시죠? 예. 이 얘기를 저는 하는데 레지던트한 지금, 사람. 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네.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되는 거죠. 통계를 보면 레지던트한 사람들이 센시티브한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보고 알아서. 그 환자들에 맞게 다 피부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런 방송을 보고선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치, 분이라면 네.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47세 여성입니다. 기미, 잡티로 레이저 피부과 치료를 받아본 적이 있고요. 지금 2달 동안 트리트는 0.025%짜리를 사용을 했고 일주일에 면봉만큼 짜서 발랐는데 효과가 없어서 많이 발랐더니 바닷가에 놀고 와서 얼굴이 전체 벌겋게 되고 열감이 있고 까맣게 되고 잡티가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부작용을 해서 착색이 올 수 있어서 현재는 일주일 넘게 사용을 중지하고 다시 이제 일주일 지나서 피부가 회복되면 다시 사용할까 하는데 사용해도 될지요라고 물어봤어요. 아,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대개는 항노화 때문에 트리티노인 처방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동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러니까 코케이션보다 피부 장벽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되게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티노인이나 그러니까 스티바 바르고 뒤집어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미 치료 레이저 하고 나서 또 트레티노인 바르면 두 개가 섞여지면 트레티노인 바르면서 혹시 레이저 치료하면 정말 확 색소 침착이 진하게 올라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이게 두 개 이렇게 같이 하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분이 트레티노인 이게 0.25%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해서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확 뒤집어지고 나고 난 상태에서 햇빛 세게 보면은 김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분은 트레티노인 앞으로는 당분간은 쓰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생각이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레티노인을 바르게 되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붉은기 있는 상태에서 아마 햇빛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 색소 침착은 당연히 왔을 거고 0.02%면 한국인이 쓰기에는 좀 세죠. 네. 그러니까 이게 0.01%, 0.01, 001인가요? 0.01이죠. 예.
이거에 2.5배 낮은 농도가 있으니까 다음에 사용을 꼭 하고 싶다면 더 낮은 농도로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한번 이렇게 되면 네,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지금 상태를 일단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치료하려면 레이저도 뭐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당분간 네, 피부가 완전히 회복될 아무것도, 때까지. 아무것도 네. 안 하고 나는 게 나을 것 같고 만약에 처방받거나 구하실 수 있으면 이럴 때는 트랜사믹 애시드 도란사민 쓰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먹는 것도 괜찮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도란사민 트랜사믹 애시드가 그냥 색소 침착보다 일과 햇볕 받아서 생긴 색소 침착에는 얘는 분명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란사민은 이게 처방받아서 못 쓰면 일본 약인데 구할 수 있나? 일반 약품으로서 구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모를 거야 아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트란시놀. 이게 나와 있어요. 네. 트란시노. 트란자믹 엑시드, 네. 도란자민, 트랜스타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는 그거를 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계신 분한테 구해달라 그래서 받으셔가지고 어차피 일반 약품이니까 예, 이건 이거 정부 일반 약품이 약품이 네. 처방 받아야 되지 않나? 그 도란사민은 처방 맞는데요. 트란시노 뭐 김혜수 선전하는 거 뭐였죠? 멜라크리아 멜라크리아 나오는 거? 다 일반 약품인데 거기에 네. 트랜사믹 애시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나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거 구하셔갖고 편하게는 일단은 좀 복용을 하시면서 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바르시고 그냥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러면 좋아지실 거예요. 네. 그만큼. 9번 OSPT 타입의 20대 남성 후반 남성입니다. 세안제를 선택할 때 전성분이 적게 들어있는 이게 무슨 얘기죠? 그 성분 인그레디언트 전체 성분이 네. 적게 들어있는 제품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안제 포함되어 있는 전성분이 안 좋은 이거는 너무 어려운데 왜냐면은 저는 이런 분한테는 딱 한마디 해드리고 싶어요. 몰라도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인그레디언트에 대해 적혀 있는 내용들이 쭉 보면 뭐 다 적혀 있는데 그 대부분 보면 아주 미량 들어있는 것들이고 세안제라는 게 뭐예요? 씻고 난 다음에 물로 헹궈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이런 거 연구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세안제로 세수빈으로 세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성분이 안 좋은 성분 없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 인그레디언트 중에 뭐 방부제도 들어있고 살균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요. 사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치 범위 내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공산품 규격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국산이라면 그냥 편안하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다 보시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요. 그렇게까지 세안제가 우리 피부에 큰 영향을 주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참 부정적입니다. 그 세안제를 선택도 중요한데 항상 그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똑같은 세안제 아무리 순한 세안제라도 5분 하는 거랑 10분 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나거든요. 세수를 어떻게 10분 시켜 30초면 끝나지. 아니 해요. 해요 진짜. 아니 요거 씻는데 뭘 5분씩이나 씻어? 하는 사람도 있어 진짜. 그건 문제죠. 그래서 세안하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완전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세안제 중에 SLS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거든요. SLS가 뭐예요?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아직도 쓰나요? 네, 있어요. 샴푸에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요? 네. 되게 안 쓸 텐데 그게. 근데 있어요. 그다음에 그 계명활성제 중에 좀 센 애들 들어가 있는 제품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품들이랑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요즘 국산 화장품들 같은 경우나 세안제 같은 경우는 되게 저기 하잖아요. 그게 안전성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이렇게 자극이 될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빼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세정제 여기 좀 왜냐하면 뭔가 지워야 되는 쪽으로 만드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 한번 체크는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꼭 이분은 아닌데 샴푸 한 방에 하면서 막 세안까지 하시는 분들 원장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저 씻는 거요? 샴푸하면서 얼굴까지 다 씻는 사람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냥 비누 하나 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씻고 간단하게 끝내요. 되게 샤워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기 얹고 그 세안용 비누로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한번 쭉 비누를 가볍게 손으로 해서 한번 헹궈내면 끝이에요. 그 샴푸 갖고 한 번에 막 다 씻음까지 하시는 분 꽤 많아요, 남자분들. 샴푸로 얼굴을 씻는다고요? 네, 머리 감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로 있어요. 그리고 근데 샴푸에는 진짜 아까 SLS 이거 다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순한 거라도. 그러고 나면 이제 피부 문제 생길 수 있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의외로 많이 물어봐야 돼요, 환자분들한테. 그런 습관들이 복병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저는 그다음에 간단하게 씻으라고 우리 합니다. PD님도 머리 감을 때 샴푸 얼굴에 쫙 이렇게 안 해요? 안 해요? 뒤로 이렇게 해서 다 따로 감아요?
저는 폼클렌징을 한 1, 2분 닦습니다. 폼클렌징 쓰시는구나.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세안제 만드는 회사들이 다 망하겠네요. 저는 세수빈 외에는 쓰는 게 없습니다. 21세 남성입니다. 볼 쪽에 각질 제거를 많이 해요. 피부가 다른 것보다 얇으면 민감한 상태입니다. 순한 약산성 세안제로 세안 후 유분기가 적인 보습제를 써도 얼굴이 지나면 피부에 기름이 엄청 많습니다. 안 발라도 괜찮을까요? 안 바른다면 아침에 물세안으로 충분할까요? 근데 이게 생각하세요? 이제 각질 제거를 많이 해서 피부가 얇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유분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각질이 일어나면서 기름이 많이 난다는 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지루성 피부에 하니까요. 네. 이게 그 각질이라는 게 그 끈끈한 각질 얘기하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지루성 피부염 자체가 있는 분이라서 이분은 이렇게 되면은 차라리 그냥 지루성 피부염을 치료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꾸 병원을 가야 되는 문제를 화장품으로 화장품으로 해결하려고 해결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르고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보습제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예. 21세 남성이면 그런 경우 많이 예, 되고 충분히 이게 또 그럴- 잠을 많이 제대로 생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늦게 자고 그러면 더 심해져요. 지루성 피부염이나 피지는 진짜 수면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잠 푹 자고 술 좀 덜 하시고 담배 끊고 네. 블라블라 착한 생활 교회 오빠 생활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라고 큰 소리 했더니 제 환자분이 나한테 한 얘기입니다.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근데 재미는 일주일에 한 번 그 정도만 하셔야지 너무 이렇게 무리하면 건강을 해치죠. 11번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23세 여자입니다. 모공각화증 질문입니다. 팔뚝, 허벅지, 닭살이 심하고 블랙헤드도 촘촘하게 있으며 붉은 염증까지 동반되어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얼굴 요렇게, 어깨 이렇게 그렇죠. 이거 네. 그 뭐지 이 에리트로멜라노시스 폴리큘러스 폴라큘러스 파시아 에콜리 그거 닭살이라 그러죠. 닭살 네. 그거 같은데 치료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홈케어로 관리를 해보는데 아하바 성분이 들어있는 바디 스크럽을 1주 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게 이 정도 갖고는 너무 약해요. 이거 그 옛날에 저희 그 다이아몬드 필링, 크리스탈 필링 다 했는데 좋아지다가 한 달 만에 금방 또 다음 재발되고 거죠. 막 네. 이래서 아하바 이게 그 화장품으로 허가가 난 제품에서의 아하바는 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굉장히 낮은 5% 미만이죠. 농도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냥 아예 택도 없는 아주 약한 농도이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는 없고요. 오히려 피부만 자꾸 좀 건조해져서 힘들 수만 있고 이걸 치료할 수는 없고요. 반질 크림을 바르는 것도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스티바를 오래 바를 생각하고 그걸 바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게 저절로 좋아지거든요. 언제 좋아지냐면은 시집가서 아기 날 때쯤 되면 좋아질 것 같고요. 한 30, 40대 되면 저절로 다들 좋아지니까 이거는 그냥 너무 이렇게 이걸 해결하려고 막 매달리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저절로 좋아져요 이거는. 저는 그냥 때밀지 말고 쓸데없이 자극 주지 말라 그래요. 네. 그리고 보습제 좀 필요하면 바르고. 보습제나 바르고 필요하면 그냥 반질 크림 저는 가끔 처방해줘요. 그 정도만 그 하고 정도, 예. 손대지 말라고. 그 다음에 28세 남성입니다. 입주번에 모낭염이 자주 생겨서 치약도 바꿔봤는데 그대로입니다. 유산균을 먹게 되면 장활동이 좋아져서 피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들었습니다. 유산균으로 피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난 있다. 네. 저는 없다요. 자, 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게 네. 이제 피부 장이 왜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면역 기관이고 가장 큰 면역 체계를 만드는 그 기관인데 이게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저희 좀 환자를 좀 하도 예민한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의외로 해결 안 됐던 분들 중에서 그 유산균 처방하고 나서 좀 좋아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리끼겉 해갖고 장누스 신드롬 이게 너무 과하게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부 어떤 분들한테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해결을 해주면 피부 자체가 조금 좋아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할 거 다 안 됐는데 한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이제 그런 분들 보면 이제 피 검사를 하면 IgG 검사를 한번 해보면 먹으면 안 되는 그 음식들이 되게 이렇게 체크가 많이 되는데 대개는 유제품 아니면 밀가루 중에 글루텐 같은 거 알러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만성 알러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그 음식 좀 글루텐이나 밀가루 유제품 이런 거 먹지 말라 하고 유산균 처방해주고 하면은
그럼 좋아지는 경우가 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입 주변의 모낭염이라는 게 되게 이제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는 먹는 거에다가 신경을 쓰지 말고 과연 내 생활이 건강한지 안 한지 내 면역 체계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한번 따져보라 그래요. 그러면 대개는 보면 이런 분들 늦게 자고 잠 못 자고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에 찌들어 살아요. 그래서 장내 세균도 변화가 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은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통사고가 나면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머리도 깨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장누수 신드롬이라고 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장내 세균에도 변화가 생기고 그렇죠. 식사 제때 안에서 장이 나빠져 있고 식사 제때 안 하고 몸이 나쁘니까 면역 체계가 나빠져서 얼굴이 여드름 거 가는 거죠. 저는 근본적인 그게 다른 차원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로 여드름도 나고 뾰루지도 나고 장도 안 좋은 이런 결과가 맺어진다는 거죠. 비유를 쉽게 하면 교통사고 나면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머리 깨진 거예요. 머리 깨진 것 때문에 다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버려 두고 왜 자꾸 말초적인 데 내려가서 그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렇게 다 돈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유산균이라는 게 유산균에 대해서 장내 세균이 만들어지는 게 장내 세균은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해서 장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게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거기에 또 장내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섬유소 같은 걸 충분히 먹어주면 안에서 장내 세균이 만들어지는 거죠.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건 다 내버려 두고 본인의 생활은 건강하지 않게 하면서 무조건 돈 주고 사서 먹어라. 이 얘기는 저는 환자들한테 그보다 그 윗단계 레벨에서 정말 밤 10시, 11시는 꼭 자고 아침 7시간, 8시간 푹 자고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새끼 식사는 제대로 이런 것부터 기본으로 한번 먼저 해보라 이런 얘기를 저는 늘 먼저 하죠. 그래도 안 되면 뭐 유산균을 한번 출하해보는 건 상관없겠지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맞죠. 정답입니다.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몸이 다른 쪽으로 정말 안 좋아져갖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장도 안 좋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 리끼것 같은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원인이 이게 그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게 염증 반응이 생기면 조직이 염증 반응이 생기면 붓고 틈이 생기고 글로 새겨야 되니까 자기가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 이런 성분들이 글로 이제 새면서 거기서부터 면역 반응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30세 여성의 어루러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매년 여름 반복되는데 바디워시나 완치가 힘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가요? 어루러기는 완치는 어렵지만 관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약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 연고 비누 여기서 중요한 게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건 먹는 약으로 항진균제 일주일 먹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미 벌어져서 이제 어루러기 감염이 돼서 희게 된 그 반점이 하얗게 된 면자리 이거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어루러기가 있는데 여름에 선탠을 하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선탠을 하시면 정상 피부만 새까맣게 타고 어루러기 앉았던 자리는 하얗게 반점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태닝하고 나면 더 보기 흉해지니까 가급적이면 태닝하라는 거죠. 어루러기도 보면 오히려 정상 피부보다 더 갈색으로 딱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약 먹으면 싹 좋아지죠. 그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좋으니까 색깔이 변해버리니까. 14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 기초 화장품이 안 24세 여대생입니다. 가끔 기초 화장품이 안 맞아서 트러블로 좁쌀 여드름이 나는데 어떻게 잠재워야 할까요? 뭘로 케어해야 빨리 원래 피부대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래서 이게 얘기하는 여드름이 이런 좁쌀 여드름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 피지 분비 때문에 모공이 막히고 그다음에 현기성 세균이 막 자라서 이런 식의 일단 그런 식 우리가 원래 알던 그 여드름 그 생기는 발생 기전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피지 분비가 많은 분이 아닌 그 일반 정상적인 상태에서 꼭 기초 화장품이라기보다는 대개는 오히려 쿠션 같은 커버 제품이 그런 걸 유발을 하는데 모낭에 이제 약간 미세하게 염증을 그러니까 인트라포리큘러 컨택터마이트 그러니까 모낭 안에서 미세하게 이제 접촉 피부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커버 제품들은 그런 거 잘 유발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민감한 사람들한테서 그럼 그렇게 그 모공 입구가 미세하게 이제 염증 반응 때문에 막히면
기름 뿜뿜 나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이게 확 골마버리지만 이런 분들은 이게 좁쌀처럼 애매하게 그냥 똑똑똑똑 그냥 그렇게 백색면포가 네, 생기죠. 면포가 쫙 깔려서 생기는 거니까 이분 같은 경우 기초 화장품도 그렇지만 이제 화장 메이크업 하는 것부터 좀 한번 싹 다시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자외선 차단제도 은근히 그런 거 잘 만들거든요. 워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뭘로 케어해야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라는 생각하는 것보다 뭘 빼야 될까요?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크서클과 입술 옆에 색소 침착 때문에 피부톤이 균일하지 않아서 피곤해 보이고 얼룩덜룩한 인상 때문에 고입니다. 이분은 원래부터 색소 침착이 원래 잘생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술 옆에 색소 침착은 여기 왜 짜장면 묻은 것처럼 항상 구강염이 생기죠. 구강염이 자주 생기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치약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은 치약 때문에도 미세하게 알러지가 계속 생기다 보면 색소 침착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그냥 아주 전형적인 색소 침착과 민감성 피부를 가진 오일리하면서 센시티브하고 색소 침착 잘 생기는 피그멘티드 뭐 이런 OSPT 뭐 이런 그러니까 민감하고 색소 침착 잘 생기는 아주 전형적인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진짜 세안제, 보습제 진짜 조심해서 쓸 수밖에 없거든요. 막 성분 따져가면서 그런 식으로 치약도 좀 조심해서 써야 되고 특히 페리오 2080 이런 거 쓰면은 정말 색소 침착 잘 생기고요. 그 치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덴탈케어 오리지널 치약 같은 거 쓰면은 되게 그러니까 그런 알러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베이킹소다 치약 위주로 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크서클은 눈을 자주 그러니까 비비고 막 자극되는 데마다 다 색소 침착 생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글을 보면 제 환자 중에도 이런 게 꽤 있는데 이분 혹시 아토피를 앓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딱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토피도 다크서클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거 이거 진단 기준에 들어가죠. 마이너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어른이 돼도 다 아토피가 마지막까지 남는 부위가 입술과 눈 주위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군데는 남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많고 아토피가 있는 피부라면 색소 침착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고요. 염증이 생길 때마다 빨리빨리 약을 잘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는 건 별로 안 좋으니까 엘리델이나 이런 거 프로토픽 오래 필요하면 그런 걸 사용해서 빨리 그걸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습진을 치료해 주는 게 좋죠. 기본적으로 아토피가 있으신 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딱 모양이 그 자리에 다크서클 요 주변, 입 주변.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주근깨 어려서부터 있었지만 22살 평생 선크림을 거의 안 바르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지는 없었는데 멜라논 크림을 알게 돼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를 때마다 안면홍조에 있어서 더 화끈거리고 껍질도 벗겨졌습니다. 사슴 방향으로 퍼집니다.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주근깨는 유전적으로 생기는 색소성 질환인데요. 나이가 22이면 조금씩 이제 햇볕 누적돼서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멜라논 크림은 주 성분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 하나가 뭐냐면 하이드로키논이고 하나는 트레티노인이고 그다음에 약간의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바르게 되면 따갑고 껍질 벗겨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용을 일단 중단하셔야 되고요. 사용량을 아주 많이 줄여서 미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멜라논 크림은 주근깨 치료 안 되잖아요. 약간 흐리게 하는 정도죠. 없애는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막 피부 자극시키고 하는 것보다 주근깨를 정말 치료하고 싶으면 그냥 레이저로 한 방에 딱 빼버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재발하는 사람들은 빨리 재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 없애고 싶으면 한 번이라도 없애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뭐 좋은 레이저들이 많죠. 알렉산더 라이트 레이저라든지 53의 엔디아그 레이저 이런 걸 사용해서 없애면 되는데 이게 체질적으로 재발이 빠른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2달.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대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재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으니까 레이저 할 때는 그런 거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력 광대 뭐 이거 써서 자극성 피부염. 자극성 피부염 이건 약 발라서 생긴 거니까 네. 중단하고 정 주근깨 치료하고 싶으면 레이저 치료 한번 트라이 해보고 그게 네. 답일 것 같습니다. 네. 19세 여성입니다. 비만인데 요즘에 살이 급격히 찐 것도 아닌데 튼살은 급격히 생기고 있습니다. 배, 가슴, 골반, 팔 안쪽 살, 다리 안쪽 살, 어깨 이게 튼살 잘 생기는 부위는 다 생기는. 네. 비만인 분들 보면 저처럼 이렇게까지 트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하얀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데 각각 어떻게 하면 조금 나아질까요? 이게 붉은색일 때는 그래도 치료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하얀색이 돼버렸으면 진짜 치료하기 어렵거든요. 붉은색도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붉은색일 때가 좀 낫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붉은색을 좀 치료를 하면 좀 난데 우선은 이제 그 스티바 연고를 좀 바르시고
그 다음에 붉은색은 요거는 프랙셔널 레이저를 해도 되고 펄스 다이 레이저를 해도 되고 뭔가를 레이저를 하면 자꾸 자극이 생기면서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붉은색 있는 부위라도 좀 서둘러서 치료를 하면 좀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자, 환자분한테 코스트 베니핏 이펙트를 따졌을 때 네. 권할만 한가요? 최고 환자 입장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 비용이 문제, 그 다음에 비용도 문제고,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노력도 문제인 게, 그거를 튼살을 치료하다 보면은 자꾸 보여갖고 정말 많이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비용 따지면 그게 쉽진 않죠. 근데 바르는 약 쓰고, 그래도 펄스 다이 레이저 정도는 비용이 그렇게 막 비쌀 것 같진 않은데, 막 프랙셔널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으면, 부위 따라서 다른데, 이분이 너무 부위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 환자분한테 권할만 할까요? 비용 따지면 굉장히 어려운 고민이 환자분들이 생겨요. 치료를 할 때 코스트 베니핏에 대해서 한 생각을 좀 더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드린 돈만큼 만족도가 그렇게 높을까에 대한 생각. 만약 이게 비용이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보통 한 300 이상 들 것 같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지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붉은 쪽 정도만 해서 진짜 딱 보면 한 50%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좋아지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레이저 치료에 일단 대해서 스테바라도 바르시라고 바르는 게 낫죠. 뭐 그나마 이제 그게 제일 코스트 바로 베니핏 연구라도. 따져보기는 제일 낫겠죠. 네. 자, 사전 질문만 갖고 얘기했더니 질문 안 받는다고 난리가 났네요. 그래서 벌써 9시 반이에요? 1시간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로 넘어가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나요? 지금 오는 질문을 좀 받으라고요. 네. 그럼 메뉴부터 하나씩 내려가죠. 제가 맨 위까지 읽어볼게요. 네. 얼굴에 스테로이드를 발랐는데 부작용으로 피부 재생이 안 되고 계속 각질만 생성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테로이드를 얼만큼 발랐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정보가 너무 없기는 하다. 저는 이 정보를 보고 제가 유출을 해보면 스테로이드를 받는데 부작용으로 피부 재생이 안 되고 각질이 생성된다. 지금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각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스테로이드 받아서 부작용이 생긴 게 아니고 습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무슨 병이면 이렇게 반복될까? 지루성 피부. 지루성 피부면 제일 이제 가능성이 많죠. 이분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건강한 생활이 아니면 면역이 떨어지면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보다는 지금 현재 계속 질병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실제로 진단을 해야 스테로이드 될 부작용이 거예요. 생기면 피부가 얇아지고 시뻘겋게 되죠. 빨갛게 되고 혈관 늘어나고. 그다음에 예. 그런 쪽이지 이렇게 각질이 일어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그건 스테로이드 부작용은 아니거든요. 예. 다음 질문 볼까요? 50대 어머니가 자고 일어났는데 두피에 통증이 왔어요. 빗지를 못하는데 굉장히 나아져요. 피부 문제일까요? 글쎄요. 전혀. 이건 피부 문제. 항상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병원에도 와요. 네, 머리가 아프다. 그러는데 피부병의 가장 진단의 1번 기준이 뭐냐면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 이런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일단 피부과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두피에 통증이 있다가 좋아졌으면 뭐 지나간 병이니까 상관없는 거고요. 이제 의심해봐야 된다 그러면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피부에 발진 없이 통증이 먼저 시작되는 대상포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거는 점점 심해지지 하루 만에 없어지는 대상포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피부병은 아니에요. 예. 다음 질문이 뭐가 있나요? 그다음에 이쪽 거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질문 하나 올려주시죠. 여기 질문 정리했습니다. 네. 이쪽이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모기나 모기나 벌레 벌레 물렸을 때 물리면 흔적이 오래 남아서 여름이면 팔다리가 엉망입니다. 좋은 색소 방법이 침착. 있나요? 네, 좋은 방법 없습니다. 안 안 물리게.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아마 질문 주신 분이 여성분일 가능성이 많아요. 색소 침착 근데 때문에.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냐면 첫째, 여자나 어린아이 같이 피부가 얇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또 향수 뿌리는 사람은 좋아합니다. 여자 화장하니까 잘 물리는 거죠. 그 다음에 검은색 옷 입으면, 진한색 옷을 입으면 밤에 나가면 모기가 잘 물어요. 그 다음에 땀 많이 흘리는 사람이 땀을 모기가 냄새를 잘 맡습니다. 이게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모기 잘 물리는 분은 반드시 샤워를 잘하고 땀 없는 상태에서 향수 쓰지 마시고 화장품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흰 옷 입고 다니는 게 좋고요. 예, 그런 걸 주의하면 훨씬 덜 물립니다.
일단 물려갖고 염증이 생기면 뻘겋게 이제 가려울 텐데 그때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게 제일 좋고요. 이미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시기를 놓쳐서 색소 침착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전에 그 홍해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숟가락 뜨겁게 해서 하는 거. 그 효과 좋던데요. 그 무슨 얘기? 그 뭐냐면요. 그 끓는 물에다가 컵에다 놓고요. 네. 숟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 숟가락을 달궈요. 모기 물린 데다 그걸 대놓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데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기가 이제 이게 붓게 만드는 게 다 이제 효소잖아요. 엔자임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인을 다 데펴가지고 뜨뜻하게 해서 효소의 역할을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한 30분 아니면 샤워기 뜨거운 물 갖고 한 30분 이렇게 하고 나서 보면 다음날 없어져 있어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그러다가 거꾸로 화상 입어가지고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정말 안 가릴 거 너무 좋던데 나는. 여러분들이 민간요법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이 없을 때 무좀 생기면 식초물에 발 담그고 목초액에 발 담그고 이런 일인데요. 무좀 생기면 무좀약 바르면 돼요. 벌레 물리면 벌레 물린 약 바르면 돼요. 근데 벌레 물리약보다 효과가 더 빨리 좋다니까요. 저는 그거보다는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게 훨씬 안전하고 부작용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고 네. 뭐 해볼 수 있는 생각이지만 그러다 운 나쁘면 화상 입으면 더 나빠지죠.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모기 잘 물리는 분이라면 모기 물렸을 때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게 있어요. 자꾸 혼나셔. 생각이 차이인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너무 어렵게 접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무좀 때문에 추가로 약 처방을 받으셨어요. 근데 약사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병원 가서 얘기하니까 괜찮다고 하시고 뭐가 맞나요? 이게 분명히 그걸 것 같아요. 항진균제를 줬겠죠. 항진균제를 줬는데 그 스포라녹스, 그러니까 이트라코나졸을 줬는데 이트라코나졸은 그 고지혈증 약이랑 같이 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트라코나졸은 그렇지만 그 터비나핀, 라미실 계열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은 저게 아마 약산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요즘은 그게 전자 처방을 하게 되면 DR에 뜨죠. 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전사에 딱 뜨기 때문에 분명히 처방이 나갔을 건데 그래서 아마 그 항진균제 약이 스포라녹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일주일 먹고 3주 쉬는 건지 아니면 매일 먹는 건지에 따라서 약 성분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터비나핀 계열 약이면은 상관이 없고 이트라코나졸 아졸계통 약이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마 병원 가서 다시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하셨으면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남이실 썼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러면 50대 남성이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간 기능 같은 거는 젊은 사람하고 달리 간도 노화가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렇게 고지혈증 약을 또 먹고 있는 상황이면 무좀이라는 거는 바르는 약만 열심히 발라도 이제 좀 번거롭죠. 귀찮죠. 그렇지만 발라서 치료할 수 있으면 바르는 약은 발라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니까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걸 먹고 먹는 약 먹고 바르는 걸로 무좀 치료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미에 멜라논 크림 바르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여드름이 있어서 잔주름이랑 모공 넓은 부에 스티바일 같이 발라야 될 거예요. 큰일 납니다. 자극돼서 안 되죠. 두 가지 약의 성분이 겹치기 때문에 기미가 있어서 멜라논을 썼으면 멜라논만 쓰시고요. 모공이 넓은 부에 스티바일을 바르지 마세요. 그러면 겹치면 큰일 납니다. 밑에 거 보시죠. 좁쌀여드름. 좁쌀여드름 어떻게 치료하세요? 좁쌀여드름은 로아큐탄은 사실 부작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심한 여드름일 때 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지. 처음부터 좁쌀여드름 났다라고 로아큐탄을 선택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좁쌀여드름은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 커버 제품, 세안제, 피부 장벽 이런 쪽이 안 좋아서 생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런 쪽으로 먼저 싹 다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약물 치료로 넘어가. 무슨 약 쓰세요 주로? 저는 염증이 있으면은 독시사이클이나 미노사이클을 먼저 쓰고요. 로아큐탄은 진짜 맨 마지막에 쓰거나 말거나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백색면포가 있을 때는 처음부터 로아큐탄 아예 쓰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뭐 해봐야 별 도움 안 되니까. 다만 이제 백색면포나 그다음에 염증이 심한 여드름이 겹쳐 있을 때는 로아큐탄을 저는 쓰는 편이에요. 쓰고 나서 염증이 가라앉으면 백색면포 남은 거는 그거는 다 짜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보면 짜도 안 나오는 면포들도 요즘. 그럼 면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구멍 뚫어서 빼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얗게 이렇게 속에서 박혀 있는 이런 게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좁쌀 여드름을 그러니까 진짜 하얀 면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드름처럼 이렇게 염증성으로만 볼록볼록 이렇게
면포가 안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있거든요. 잘 듣죠, 그러면. 저 대개는 그런 경우가 화장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바이브라마신 쓰고 크리오신 쓰고 저는 되게 그런 건 잘 듣더라고요. 바르는 약으로. 예. 이게 뭔가요? 바이오실 CH5의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데 부작용이 심한가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저게? 얘기죠? 그런 약이 새로운 게 있나 본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듣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볼에 블랙헤드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답도 없나요? 블랙헤드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약 좀 바르고 그 다음에 구멍 잘 열려 있으니까 그런 피부과에서 전문의가 아크네 드레싱이라는 걸 하게 되면 뭐 금방 제거되는데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예. 그 다음에 임산부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임산부 여드름에 크리오신을 사용해도 되나요? 임산부 소양증에는 보습밖에 답이 없나요? 어떻게 하세요? 임산부 몇 주인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 크리오신이 바른 게 임신 카테고리로 따지면은 써도 되는 약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그냥 안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바르는 건 상관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12주 이후 지나서, 그러니까 그 중기 이후 지나서는 바르는 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임산부가 여드름이 되게 심하면 크리오신은 처방을 해요. 바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얼굴에 염증이 심할 때는 뭐 약을 못 먹지만 일단 크리오신을 발라서 그게 흡수가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염증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거고, 그럴 것 같으면 아주 심한 여드름이 있을 땐 크리오신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소양증에는 임산부 소양증에는 보습밖에 답이 없나요? 이게 임산부 소양증의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피부가 건조해서 생길 수도 있지만 임신과 연관돼서 생기는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요하면 산부인과 주치의와 상의해서 임신과 연관된 여러 가지 피부 질환 중에 아주 심한 발진 같은 생길 경우에는 먹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런 임산부에서 피부 질환이 심해질 때는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대학병원 피부과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약을 써야 됩니다. 단순히 피부가 가렵다 그 정도면 보습제 바르는 걸로 충분하죠. 자, 저 밑에 재밌는 질문이 있네요. 이건 박준원 선생님 읽고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하데스 0514. 네. 붉은 로젝스 연고가 있다. 정말 봤는데 차도가 없다. 방치에서 붉은 자국에 로젝스겔 연고가 있다고 하셔서 1년 반 동안 꾸준히 발랐는데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에 사실 근데 아마 제가 로젝스 처방했다 그러면 딸기코 정도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처방했겠죠.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로젝스를 처방하지는 않잖아요.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주사로 생겨서 이제 로젝스를 빨간 자국이라는 게 저게 주사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패턴이 농포 같은 게 같이 동반돼 있다거나 그러면 전에 로젝스보다는 수란트라가 훨씬 더 잘 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년 반이면 아마 수란트라 나오기 전이었을 때 이제 수란트라로 바꾸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안면 홍조가 있을 때는 정말 단편적으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너무 종합적으로 볼 게 많잖아요. 이 사람 피부 장벽이 어떻는지, 그동안 약을 어떻게 썼는지, 이 타입이 어떤지, 이게 레이저 치료를 해도 드릴 타입인지 아닌지 볼 게 너무 많아서 단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1년 반을 병원을 안 내원하고 어떻게 썼을까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보통 연고를 하나 내지 2개를 처방을 하니까 2달에 한 번 정도는 팔로우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1년 반 동안 썼는데 없으면 이제 또 봐서 플랜 B 다음 진료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지금 자세하게 제가 진료한 내용을 저도 잘 모르니까 하데스님께서 한번 병원을 멀지 않으니까 박준호 선생님하고 만나서 한번 상의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로젝스만 계속 사용해서 1년 반이면 제가 봐도 더 이상 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누가 재밌는 질문을 했던데 남성형 탈모, M자 탈모라면 피나스테도 빨리 처방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건 답이다. 네. 누가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초기 남성형 탈모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박준호 선생님 어떻게 치료하세요? 카카오 TV에 질문이었어요. 남성형 탈모요? 네. 우선은 피네스테로이드가 가장 좋죠. 그리고 여태까지 아직도 FDA에서 허가 난 거는 그 미녹시딜이랑 피네스테로이드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은 뭐 두피 관리, 뭐 치료 이런 거 말고 약 먹는 게 가장 비용 대비 가장 효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저도 한 15년 먹어봤는데 그래도 그거 먹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인 여성이고 홍조 심한 피부라 보습제 하나만 쓰고 있는데 이거 왜 자극받거나 예민한 날 피부 진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진정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제일 낫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예민한 날 피부 진정을 위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홍조가 심은 피부라 보습제 하나만 쓰고 있는데 이게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홍조가 심하다고 하면 이제 정말 이것도 물어볼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열감이 올라와서 생긴 건지 아니면 진짜 얼굴만 고기만 빨개진 건지 아니면 다른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빨간 걸 홍조라고 표현하는 건지 사실 이걸 가지고 근데 그냥 저게 피부염이 되면 저 같으면 뭐 한 3, 4일 정도 스테로이드 바르는 게 제일 쉽지 그걸 어렵게 집에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자꾸 반복된다는 걸 거예요, 아마. 반복되지 않는 거는 이제 자기가 생활 관리를 잘해서 반복되지 않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어쨌건 지금 같은 경우는 볼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피부 화장품 어떤 걸 쓰느냐에서부터 시작해서 홍조가 어떤 패턴인지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얼굴만 빨개지는 건지 그런 것 따라서 다 치료법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집에서만 그렇게 있지 마시고 좀 병원으로 좀 나오셔야지. 네, 내가 진료를 받으셔야지. 진료받는 게 제일 빠르죠. 제품 하나 갖고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네. 하는 거는 좀 무리실 것 같아요. 그거는 팔 이렇게 네. 달고 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병 고치기. 근데 그거 진짜 된다니까요. 아니 뭐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제가 이렇게 편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팔에 모공 각과증 때문에 산호초 필링을 받았는데 진물이 나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팔에 모공 각과증, 닭살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체질적으로 생긴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자극을 주는 일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진물이 나면 항생제 연고를 쓰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로션을 쓰든지 뭔가 치료를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까운 피부과를 찾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루성 피부염 그냥 포기하고 방치하면 더 심해지나요? 결국 약이 답일까요? 고생하고 있습니다. 3년째.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네. 이게 뭐 방치한다고 심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일주일 푹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고 나면 금방 싹 좋아지니까 몸 상태 관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진다는 건 그 상황 그 시점이 내 몸 상태가 제일 마식한 상태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되니까 네. 이게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몸 상태가 그만큼 네.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 질환 자체가 더 뭐 악화되고 더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하고 방치하고 그러니까 지루성 피부염을 진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판정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판정이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보면 저 지루성 피부염 판정받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뭔가 되게 악성의 뭔가 어떤 큰 피부 질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근데 사실 원장님은 그게 큰 병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을 얘기를 하면 제가 지루성 피부염을 일생에 딱 한 번 걸린 적이 있어요. 46살 때요. 네. 46세 어느 날 아침에 정말 전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 어떤지 알겠다. 그래서 그때, 그 심한 스트레스 받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딱 그때 원장님 여기 안 생기던 이거 단순 포진도 생겼어요. 입술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순간 제가 결정했던 게 뭐냐면 모든 걸 내려놓자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일할 때 이지한 피부과에서 병원 크게 할 때였었어요. 그때 그 병원들을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지루성 피부염이 안 생기는 피부예요. 원래 피부가 중성이고 별 문제 없이 사는 피부인데 지루성 피부염이 그때 딱 생기는 걸 보고 몸이 정말 많이 망가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보니 한 일이 너무 많고 일의 로딩이 너무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차근차근 다 정리해서 로딩을 낮추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다 정리를 하고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내 한 몸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그 뒤로부터 방송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의 로딩이 다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라는 게 그만큼 내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다. 그걸 생각을 하시면 자꾸 지루성 피부염을 단순하게 얼굴에 생기는 맞아요. 피부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척도, 바로메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 판정 받았다는 말이 되게 좀 의미가 웃기죠. 어떻게 그렇죠. 얘기하면 이게 뭐 누구나 걸릴 수도 있고 이제 감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면 감기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자주 걸린다는 얘기는 몸이 그만큼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드름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 질문 보면 이분들이 이제 여드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드름 갖고 한번 그냥 박준호 쌤하고 저하고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을 한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예, 참 방송 좋아요. 까놓고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냥 유튜브 방송이라서 박준호 쌤이 여드름 환자 오면 주로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치료해요? 여드름이 제가 원장님이랑 그 이지암에 있을 때 있던 여드름이랑 요즘 젊은 사람들 여드름 패턴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골마서 막 멍게, 쉽게 얘기하면 멍게 여드름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래서 다 막 짜주고. 네. 근데 요즘은 아까 짜도 안 나올 듯한 그런 약간 미세한 그런 염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좁쌀 여드름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게 그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만드는 그 트렌드에 따라서 쿠션 같은 게 나온 다음부터 여드름 패턴이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막 짜도 또 자꾸 생기고 한만 잘 짜줘도 또 생기고 그냥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때 스케일링 쫙쫙 해주면 금방 싹싹 좋아졌는데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왜 그럴까라고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이 화장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면은 그러니까 여드름도 피부 장벽이랑 굉장히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옛날에 교과서에 나왔던 것처럼 피지 분비가 많아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도 하지만 피부 장벽이 안 좋아지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특히 화장품이나 이런 커버 제품, 쿠션, 뭐 아니면 세안제, 오일 클렌저 이런 것들 때문에 모낭에서 이제 계속 자극받아서 생기는 그런 패턴의 여드름들이 너무 많아져서 우선은 이제 화장품 정리나 이런 거 최대한 다 줄이게끔 하고 화장 습관 싹 다 바꿔주고 나면 한 요만큼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한 반절 정도는 줄어요. 그래서 그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원래 저기 이지암에서 원장님한테 배운 대로 이제 또 그 다음 단계부터 이제 짜고 약 먹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는 생활 습관 뭐 자는 거 먹는 거 그다음에 화장하는 거 이런 거를 치료 거의 약도 안 주고 그것만 딱 해서 한 1, 2주 정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치료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도 로아큐탄은 최대한 좀 안 쓰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써서 보면은 오히려 그게 부작용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그 장벽도 되게 좀 오히려 더 좀 깨트려서 안 좋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로아큐탄은 그때 많이 최대한 안 쓰게끔 이제 짜는 거는 아직도 열심히 꼼꼼히 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를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두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케일링 같은 거 하더라도 전에는 이제 일단은 여드름이면 이제 스케일링을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장벽 같은 걸 많이 봐서 진짜 염증성으로 골마 있는 경우만 스케일링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되도록 이제 좀 덮어주는 쪽으로. 네.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식으로 치료. 네, 이제 저랑 이제 박 원장님하고 생각하는 게 여드름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겁니다. 같은 요리를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가지고 다른 요리를 여러분 보실 거라는데 저는 여드름을 보는 관점 환자가 오면 딱 두 가지를 먼저 나눕니다. 이 여드름이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생기는 여드름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요인으로 생기는 여드름이냐를 먼저 봐요. 보면 저는 임상 볼 때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비슷한 얘기예요. 화장품 얘기든 얘기하셨는데 그게 되게 후천적인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타고난 피부가 심한 지성인 사람. 이게 질문에 18번 질문 주신 분이에요. 이분 그 사진에 먼저 질문 중에 31살 여드름 20년 고생 중이다. 온갖 여드름을 다 알아보고 지금은 뭐 약 먹다가 지쳐서 에피듀오만 바르고 있다. 병원에 갔더니 레이즈만 하라 그런다. 뭐 이런 얘기 쭉 쓰신 분인데 이분의 경우가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피부가 지성이고 여드름이 나지 않을 수 없는 피부인 사람이죠. 저는 이런 케이스는 로아큐텐을 반드시 처방합니다. 예, 처방을 해서 되게 약 먹고 바르면 다 좋아지거든요. 특별히 손댈 거 없을 만큼 한 2달이면 다 좋아져요. 물론 로아큐텐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저는 1년에 어떤 환자들이라도 100개는 넘기지 않습니다.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 쓰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여드름,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 나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여드름 나는 경우에는 보면 특징이 염증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하얀 여드름이 많고 그 다음에 여드름 개수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저는 바이브라마이신 같은 걸 주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바르는 약 쓰면서 마지막에 남는 그 백색 면포는 이제 레이저로 스케일링해서 없애주는
그런 정도로 치료를 하는데 지금 18번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분은 로아큐텐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게 말이 보면 표현이 지금 되게 조금 약간 다른데 원장님 말씀하신 게 보면 그 기름기가 많더라도 피부 타입이 레지던트하냐 아니면 센시티브하냐, 그러니까 되게 기름기가 되게 많은 사람에서 원래부터 나는 여드름이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멍게 여드름,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 저는 그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렇죠. 이게 멍게 여드름은 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원래 여드름이 날 피부, 그 다음에 좁쌀 여드름은 후천적으로 이렇게 뭔가 때문에 생긴 거. 그렇죠. 네. 저는 그걸 먼저 네. 나누고, 그래서 인디케이션이 되면 저는 로아큐텐은 반드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거만큼 코스트 베니핏으로 환자분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먹으라고 이제 그러죠. 그럼 환자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긴 케이스가,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 약을 쓰기 시작한 게 레지던트 때부터 썼으니까 한 30년 가까이 돼요. 한 30년 가까이 그 약을 썼는데 뭐 부작용이 생겨서 간염이 생겼다거나 어떤 뭐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이 생겼다거나 그런 정도로 약을 쓰지 않아서 그런지 크게 문제된 적은 우리가 없었어요. 하루에 한 알 정도 쓰잖아요. 한 10ml 정도 하루 보통. 1년에 100개 이내요.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한 알 쓰면 3개월 정도 쓰면은 웬만큼 좋아지니까. 근데 또 더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사실 그 중에서도 또 있기는 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피검사해야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드름을 치료할 때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환자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거를 접근을 할 때 자기 본인의 병을, 여드름 같은 경우는 만성적인 질환인 경우가 많으니까 접근을 할 때 한 군데 병원에 그냥 쏠려 다니지 마시고 다양한 그 병원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서로 다른 그 이 얘기를 하는 병원들을 만나서 주치의랑 상의한 다음에 여드름은 꾸준한 시간이 필요한 치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막 그 고민하는 것보다는 병원을 한 두세 군데 찾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게 저희 옛날에 재밌었던 게 저희 병원에 원장님들이 5명 있었잖아요. 네. 환자들이 돌죠. 네. 그래서 돌기도 하고 돌다가 결국 유유상종이라고 딱 비슷한, 그러니까 하여간 비슷한 환자들이 한 사람한테 몰려요. 환자 캐릭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환자 캐릭터도 희한하게 환자가 자기가 좋아하는 원장님한테 가요. 몰려. 그래서 네. 이게 보면 사실 이게 원장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게 두 가지 요리라고 했지만 저는 머릿속에 결국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장님 병원은 되게 이렇게 레지던트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고 저희는 엄청 센시티브한 사람들도 많이, 그러니까 약간 모여있는 게 그 군이 좀 약간 자기 취향에 맞는 데가 달라서.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먼저 센시티브한 거를 먼저 물어보고 그쪽을 먼저 싹 다 정리하는 쪽으로 먼저 가고, 네. 원장님은 그 다른 쪽, 아까 얘기한 그 유전적 원래 여드름, 우리 원래 그 이자면서 계속 보던 심한 사람이 말고. 그래서 저희 그게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했던 게 옛날 보면은 5명이 다 있는데 삥삥 쏘는 환자분들이 돌다가 결국에 한 군데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선생님 보는 환자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환자도 자기 좋아하는 의사를 고르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거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옛말에 틀린 게 없어요. 유유상종. 유유상종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우님이 문자 주셨네요. 피코레이저로 모공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했는데 한 원장님 모공체 개선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좀 궁금합니다. 피코레이저로 좋은 결과 보셨나요? 네. 그 피코레이저가 저 밖에서 원래는 발편도 하셨죠? 지난 작년春계 때 한번 했었는데요. 네. 그 피코레이저가 저희는, 그러니까 원래는 색소 치료하는 레이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색소 치료하는데 김이 뭔데 사실은 피코레이저 써보면 색소보다는 모공 흉터에 정말 좋아요. 그 프랙셔널 팁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여태까지 썼던 그 어떤 프랙셔널 레이저보다 훨씬 결과가 좋아서 그 피코레이저는 요즘 흉터나 모공 쪽으로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결과도 괜찮고. 저는 피코레이저를 한번 데몬스트레이션을 해보고 난 다음에는 내가 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래서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코레이저로 아마 박준호 원장님이 효과를 보셨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랑 같이 일할 때도 이렇게 평가 같은 게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한테 부풀려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모공 치료할 때는 기본적으로 바르는 약, 먹는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로아큐텐도 사용을 하고 먹는 약, 바르는 약 스티바도 쓰고 크리오신도 사용을 하면서 제가 쓰는 레이저는 아이콘 레이저를, 프랙셔널 레이저를 쓰거든요. 아이콘 XD 좋죠. 네, 그걸 쓰는데
하여튼 저는 모공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뭐 레이저를 원할 때는 내가 레이저를 10,000원, 20,000원 받고 하라면 하라 그럴 거예요. 근데 비용 대비. 비용 대비 이제 효과인데 환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40만 원 정도의 비용을 5번, 10번을 비용을 하게 되면 100에서 150만 원, 뭐 많이 쓰면 3, 400까지 비용을 쓰는데 그 기대치라는 게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 먹고 바르고 이렇게 여드름 좋아지고 모공 좋아졌던 사람이 그 비용의 10배, 100배 정도 비용을 내면서 얼마나 기대를 할 건지에 생각을 해보면 권하지는 않아요. 꼭 해달라 그러면 시술을 하지만 좀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돈에 대한 생각을 하고 받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가 있었냐면 편편사막이 생겼는데 검버섯인 줄 알았어요. 점점 넓어지는데 레이저로 없앨 수 없나요? 편편사막은 레이저로 태워야죠. 제발 안 해요? 제발 하더라도 일단은 태워야 되지 않을까. 요즘은 DPCP 못 쓰잖아요. DPCP 쓰죠? 왜 못 써요? 못 써요. 대학병원에서 쓰던데. 안 써요. 왜냐면 그게 허가가 안 나와. 아니 허가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보험 코드에 안 잡혀서 아니 그런데 허가가 안 나요. 그게 이제 뭐 발암 물질 어쩌고 저쩌고 아닌데도 안전한데도 아니요 지금 그게 다시 써요. 바뀌었어요? 아니 요즘 에. 저 얼마 전에 제 회의 갔다 왔는데 아직 못 쓰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쓰던데요. 이게 그거는- 코드가 안 잡혀갖고 못 쓴다 그러는데 물어보니까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경희대병원에서 하는 걸로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환자를 위해서 그 리거란 프로그램을 그 의국에서 안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게 암을 일으킨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DPCP, TCA 공식적으로 못 써요. 대학병원에서 쓴다고 네. 제가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허가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원래는 못 쓰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런 거 감안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실제로 고맙게도. DPCP를 써서 뭐 암 없죠. 생긴 경우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없죠. 하지만 허가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그 공산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의약품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원래는 이제 못 써서 DPCP랑 이거는 개입병원에서는 진짜 개입병원에서는 못 써요. 해요. 예. 예.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그래도 이제 그냥 그 환자분을 위해서 그 대학병원 말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환자분이 네. 그래서 써주는 거고. 그다음 혹시 시메티딘 같은 먹는 약은 혹시 쓰시나요? 저는 쓰긴 쓰는데 저도 이제 잠깐 대학병원에 몸담고 있을 때 제일병원에 있을 때 예, 환자들이 오면 그 사마귀 환자들은 그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더라도 재발을 굉장히 잘합니다. 저게 뿌리가 이제 레이저 그 바이러스 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드라진 사마귀를 걷어낸 거지 바이러스를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냅두면 거의 다 재발을 해서 레이저는 저는 무조건 처음부터 권하지는 않아요. 한두 개 있으면 하라 그러는데 권하지 않고 가능하면 면역치료 옛날에 고전적으로 했던 DPCP 같은 약물을 사용해서 면역치료하고 그다음 면역에서 네거티브가 나오면 면역이 생기지 않으면 사이메티딘 먹는 것도 권하고요. 그리고 라스트 초이스로 이제 한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재발하는 거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그냥 없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편편사마귀는 레이저 잘 안 건드려요. 재발이 워낙 잘 돼서. 자, 스티바 크림이 모공과 블랙헤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왔어요. 이게 모공을 좋아지게 하려면 결국에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진료실에서 저 모공 좋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구멍만 좋아지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물론 모공도 넓지만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 피지, 그다음에 그 주변에 염증 반응 때문에 약간 모공이 이렇게 파기 전에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폴리큘러스 주변에 있는 액센츄에이션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모공을 있는 사람 보면 빨리 피지 빼내려고 또 막 스크럽하고 하다 보면 또 예민해서 자극되어 있으면서 좀 약간 주변 티슈가 좀 부어있는 이런 것들을 다 좋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스티바를 쓴다는 거는 꼭 그 주변에 각질들이 뭉쳐갖고 이제 그렇게 있는 것들이 이제 스티바로 해결될 수 있지만 실제로 스티바를 써서 그 모공 주명을 이 구멍을 좁힌다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먼 얘기고 실제로 이제 한 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피지가 너무 많은 경우 녹이기 위해서 이제 크레오신 티 쓰시기도 하고 저는 이제 피부 건조한 사람들한테 이제 보습제 권해서 이제 그 피지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하는 게 이렇게 모공 이런 딱딱한 게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 아무리 레이저를 해서 이게 좁혀지겠어요. 이게
적어 놔야지 이게 좁혀지지.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스티바가 좀 되게 자극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스티바 하나 가지고 모공 치료한다고 하는 거는 저거는 진짜 아주 너무 국소적인 것만 해결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스티바로 해서 모공을 좋게 만든다는 건 좀 약간 무리인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자극이 될 만한 거 피하고 그 다음에 피지 같은 거 관리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하더라도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티바 갖고를 모공 치료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이렇게 그 T존 부위에 블랙헤드나 모공이 되게 넓게 오면 와서 환자들이 그걸 요구를 이제 치료를 원하면 세 가지 약을 씁니다. 그러니까 환자들한테 그 모든 걸 설명을 다 하고 이해시키기가 힘드니 세 가지 약을 써요. 크리오신을 아침 저녁으로 바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로젝스나 술란트라를 쓰라 그래요. 아직도 술란트라 궁이 안 들어와 있어갖고 풀었어요. 새로 들어왔나요? 네, 다시 풀렸어요. 풀렸어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침에 쓰라 그러고 밤에는 스티바를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토탈리 동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오신 바르고 아침에는 로젝 바르고 저녁에는 술란트라나 스티바나 트레티노인 크림을 농도에 맞춰서 꾸준하게 쓰라 그러면 되게 한 6개월 정도 사용하면 꽤 많이 좋아져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발 각질 정리 좀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자극 주는 일 좀 하지 말고 그냥 보습제만 쓰라 그 그러자. 스티바까지 바르는데 다 뺏겨내갖고 다 또 빨개지고 뒤집어져갖고 이것도 맞아요. 예민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2번은 우리 박 원장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한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세안. 네. 세안을 3분 한번 정리를 내에. 좀 해주시죠. 자, 첫 번째, 이분이 남자분인지 여자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여자분들 기준으로 커버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지 말 것. 왜냐하면 리퀴드 타입 대개는 파운데이션 자외선 차단제도 자외선 차단제 쓰고 또 파운데이션을 쓰면 정말 안 좋아지거든요. 그런 경우 진짜 10분 넘게 닦아야 돼요. 그 10분은요? 저희가 실험 다 해봤어요. 10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너무 막 두껍게 하는 거 좀 피하시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와 파운데이션을 바르셔야 될 거는 놀러 갈 때는 정말 자외선 차단을 바르셔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두 개 중에 하나만 그리고 세안은 최대한 좀 가볍게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안제 하나 수분크림 하나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운 커버 메이크업 하나 딱 세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보면 스킨도 쓰고 에센스도 쓰고 여러 가지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그러니까 보습을 해주기 위해서 자꾸 뭘 바르면 바를수록 얘가 스스로 일을 안 해서 피부 장벽 더 안 만들어내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최소화시키는 거 그리고 스킨, 에센스 뭐 이런 거 다 바르다 보면 회사별로 성분 다 똑같아요. 베이스만 달라서 똑같은 화장품을 또 바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화장품 제품을 최대한 줄이는 거 특히 세안을 줄이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예민해져서 뭐 따가워서 아무것도 못 바르고 정도로 되신 분들은 그거는 이제 병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네. 집에서 하긴 좀 힘들 것 같고. 자, 아토피 얘기가 길게 나왔는데 그냥 하나씩 단문으로 넘어갑시다. 아토피가 유산균이 좋다는데 맞나요? 아토피는요. 이런 면역학적인 이런 것보다는 일단 피부 장벽이나 이쪽이 더 문제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생각하기보다 보습제나 이런 쪽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화장품 성분에서 아토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질문 내용이니까. 화장품 성분에 의해서 성분에 의해서 이게 생겼다면은 그게 아토피가 아니고 습진이고요. 아토피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소인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화장품 때문에 아토피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겠죠. 악화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겠죠. 음식과 아토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뭐가 맞나요? 소아과 스님들은 관련이 있다. 논문도 그렇게 나왔는데 소아과 스님들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부과 스님들은 별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토피 환자도 많이 보거든요. 네. 이게 강남에서만 제가 보험 환자 제일 많이 볼 텐데 아토피를 공부해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나 뭐 저널을 다 읽어볼 것 같으면 저는 아토피는 그냥 큰 코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코끼리를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코를 만지고서 이게 아토피라 그러는데 되게 아토피 있는 사람이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죠. 알레르기 있으면 비염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뭐 내과 선생님은 이렇게 뭐 다리를 만지면서 딱딱한 걸 이걸 갖고 코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냐면 아토피 있는 사람이 천식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안과 선생님들이 보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부과에서 그걸 보면 아토피 피부염이라 그러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알레르기성 질환이 사실은 따지면 큰 코끼리 한 마리에 코, 다리, 꼬리, 몸통 이런 게 다 그냥 만지는 의사들이 눈을 보는 안과 의사, 피부를 보는 피부과 의사, 그 다음에 코를 보는 이비인후과 선생님, 그 다음에 천식을 보는 그 내과 선생님들이 보면 각자 자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병은 근본적인 원인은 체질이에요, 체질. 예, 유전적으로 아토피 체질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이 병들이 생기는데 가장 제가 임상 경험에서 가장 그 아토피하고 연관이 많은 악화시키는 요인이 제일 많은 건 스트레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아토피 환자들이 줄을 서요, 정말로. 이 강남에 또 애들 또 엄청 빡세게 밤새도록 시험 공부하고 일주 시험 끝나고 나면 아토피 환자들이 줄을 서요. 그래서 아 정말 스트레스가 아토피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뭐 유산균을 먹어서 아토피가 좋아진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유산균에 대한 연구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거하고 상관없고 아토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음식과 아토피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이미 논문으로 다 확정된 얘기인데 만 2세 이전에는 분명히 음식과 아토피하고 연관이 있다고 돼 있죠. 뭐 땅콩을 먹지 마라, 계란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이유식은 산양젓으로 해라.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는데 이런 그 예민한 물질들도 반복적으로 먹다가 보면 성인이 되면서 음식에 의한 그 아토피 악화 요인들은 자연스럽게 대부분 다 적응하는 거죠. 후천 면역을 통해서 다 적응이 되고 그렇게 어댑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먹는 거 어른이 됐을 때는 먹는 거하고 별 영향이 없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소아과 선생님은 관련이 그래서 있다고 피부과 선생님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없다고 나이가 들어 나이 든 사람들 보니까. 그래서 성인의 경우에 아토피가 생기는 경우는 실제로 아토피 환자 100명을 볼 것 같으면 돌쟁이 근데 만 1세가 되면 저절로 한 50%가 좋아지죠. 그다음 그 돌쟁이들 때 안 좋아졌던 사람도 대개는 학동기,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또 한 절반이 좋아집니다. 그다음 그 학동기도 안 좋아지는 사람은 또 한 사춘기쯤 되면 또 절반이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 100명의 어릴 때 신생아 때 아토피가 있는 사람이 성인이 돼 아토피 남는 경우는 5명 안팎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주의할 게 1번입니다.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생활.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지루성 피부염도 그렇고 아토피 피부염도 그렇고 자꾸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지금 계속 피부 장벽 얘기하셨는데 크린징 얘기하시고 세안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목욕 오래 하는 겁니다. 물속에서 5분, 10분 이상 막 밀고 있는 분들은 다 병을 만드는 거예요. 되게 얼굴은 저기 화장 때문에 피부가 망가지지만 몸은 밀어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 목욕하실 때 손으로 가볍게 이렇게 씻는 게 좋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맨 마지막이 뭐죠? 이게 턱에 좁쌀 여드름도 아닌 짤 수도 없고 짜지지도 않는 오돌도돌 나와 있습니다. 왜 생기나요? 볼적턱 여기 하시나 보다. 이거 의외로 샴푸 때문에 많이 생기던데. 네. 네. 머리가 이렇게 감으면서 여기 머리 감으면서 물이 여기로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네. 모여서 떨어져서 샴푸를 그냥 그러니까 남자분인지 잘 여자분들은 쓰기 좀 어려우실 텐데 그 아이들 쓰는 거 있잖아요. 베이비들 뭐 피조개, 세타필 뭐 이런 브랜드에서 나온 샴푸 쓰면 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 홍조 있는데 자야 하나 10시는 너무 빡세네요. 아, 11시. 이게 제가 참 이런 그 중요한 얘기인데요. 밤이 있는 문화라는 그 저녁이 있는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데 정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좋습니다. 10시. 아무리 늦어도 11시는. 원장님 몇 시 주무세요? 저는 대개 11시쯤에는 자죠. 왜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상으로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문화, 아침에 있는 문화, 밤에 있는 문화, 집에서 좀 이렇게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습니다. 아, 저 맨날 12시 넘어서 자서 그 비욘디 댓글 다니라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요.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게 제가 옛날에 그걸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가 왜 댓글을 열심히 다냐면 저는 보고 배운 트레이닝이 돼 있어갖고 원래 한 원장님이 옛날 저랑 같이 일할 때 맨날 보면 컴퓨터에 여기 진료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컴퓨터가 있어갖고 맨날 댓글 다시는 거야. 그 이지한 피부과에 있는 온 댓글을 혼자 다 다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에 지우스로 피부염이 생기고 이러고 살다 내가 그러다가 이제 입술에 허를. 네, 근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빨리 이때 젊은 의사한테 내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10년 전이니까 제가 10년 전 거를 제가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빨리 끝내야 돼요. 계속 오래 하면 또 다칩니다. 완전 재밌다. 때 밀지 말라고 하셨는데 때 밀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때 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목욕 습관이 있죠. 왠지 뭔지 모르지만 같은 피부에 뭔가를 밀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잘못된 목욕 습관을 배우신 거예요. 목욕은 가볍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목욕 습관은 언제적 습관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못 살던 시절에 목욕을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부잣집에서 하던 문화였어요. 집안에 목욕탕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에 한 달에 한 번 목욕탕 가니까 당연히 각질이 이만큼 두꺼워졌으니까 밀어야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20년, 30년 전 얘기고요. 지금은 누구나 하루에 한 번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샤워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파트를 하더라도 집안에 다 욕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샤워할 수 있는 목욕이 가능한 그런 사회 문화가 됐으니까 매일 씻을 때는 세수하듯이 하면 돼요. 그냥 가볍게 물기 얹고 샴푸하고 잘 헹구고 비누질 하시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타월 같은 걸로 피부에 자극을 주는 거는 굉장히 나쁘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신뢰가 안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쓰는 목욕 타월 가지고 안경을 닦으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쓰는 목욕 타월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핸드폰의 액정 화면을 좀 닦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는 해보고 난 다음에 내일 댓글 붙여주시면 돼요. 아무도 안 할 일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타월이라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안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코 후빌 때 손 닦고 후비세요? 그냥 후비고 난 다음에 손 닦으세요? 가만 있어봐. 후비고 나서 손 닦는 경우가 대부분 아닐까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게 여쭤보니 물어보시니까 이제 닦고 후벼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나요? 밥을 먹고 나서? 당연히 먹기 전에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아요? 코 후비는 거나 밥 먹는 거나 과정이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렇네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 더러운, 우리 손이 제일 더럽잖아요. 이 더러운 손으로 입술의 점막에 닿으면 세균들이나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씻고 밥을 먹는 거예요. 손 닦고 밥 먹는 거죠. 근데 반대로 코는 왜 그러면 이 더러운 손으로 점막을 막 쑤셔가지고 온갖 균을 점막에 붙여주고 난 다음에 손은 왜 닦으세요? 손이 더 더러운데. 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코를 후비기 전에도 손을 닦으시는 게 옳은 거고요. 그게 우리 교과서에도요. 이제 모낭염 자꾸 재발되는 사람들은 연고를 코 안까지 바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균이 밖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균을 안에다 묻혀놓고 또 모낭염 다 생기고. 그러니까 코는 안 후비는 게 좋지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목욕할 때는 때를 좀 밀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시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목욕 타월 가지고 안경도 좀 닦으시고요. 핸드폰 액정도 좀 닦으시고요. 아버지가 새로 산 차가 있으면 차도 좀 밀어주세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자기 피부에 하고 있는지를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는 진짜 잘 안 하잖아요. 때타월 같은 거를 목욕 안 하고 우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더 질문이 없으면 오늘 이제 두 사람이 했던 얘기를 여기서 마무리할까 그러는데 마지막 질문 답하고 끝내면 되겠네요. 바셀린 사용에 대해서. 어디요? 이마나 입 주변 주름에 바셀린을 지속적으로 발라보세요. 이마나 입 주변 주름에 바셀린을 바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바셀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바셀린을 이렇게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피부를 그러니까 피부 장벽이 만들어지는 신호가 칼슘 농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우리 피부가 이제 각질이 떨어져 나가면 병이 든 상태죠, 그게. 네. 그러면 이제 다시 떨어져 나갔네? 야, 만들어! 이런 사인이 돼서 이제 그 장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셀린을 계속 덮어놓으면 그 사인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3주 이상 쓰게 되면 피부가 되게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하면 안 돼. 정 쓰려면 일주일 이내인데 평소 때도 쓸 필요는 없고 막 너무 따가워갖고 막 굉장히 자극된 상태만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시는 거고 평소 때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그래서 보습제도 그래서 성분을 좀 봐야 되는 게 보습제 성분 중에 막 이렇게 보면 어떤 바세린도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오일 성분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있는데 그 애들은 초반에는 좋은데 그걸 정말 오래 쓰면 사실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보습제도 사실은 그런 걸 좀 따져가면서 쓰는 것도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자, 저기 재밌는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콧볼 사이에 낀 피지 손톱으로 긁어서 빼내면 모공이 넓어지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사이? 여기에 이제 모공이 껴 있는 사이 거를 뭐. 손으로 빼내면 코 모공이 넓어져. 여러분 절대로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서 자. 균이 이렇게 들어가면 머리까지 가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이비인후과 족보예요. 여기를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냐면 데인저러스 트라이앵글이라 그래요. 위험의 삼각지대라는 건데 지금 이제 박준호 원장님이 얘기했던 이 부위에 염증이 생기면 이 균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서 순환이 되냐면 뇌 앞쪽 부분으로 피가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뇌막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털 뽑지 마라, 코 후비지 마라, 코고에 피부 손대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코를 손을 대면 이 모공 넓어지고 안 넓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큰 문제가 생길 수 죽을 있습니다. 수도 있나요? 그래서 코털 뽑고 나면 잘못하면 염증 생겨요. 그래서 코털도 전용 가위로 이렇게 잘 정돈을 하셔야지 뽑고 후비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코 주변에 손 안 대는 게 맞고요. 이거 짜낸다 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모공이 넓어지는 거는 피지가 많이 나온 걸 방치해서 넓어지는 거니까 적절하게 피지 컨트롤하고 보습제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얘기지 짜고 안 짜고에 대해서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마지막 질문. 네. 시청자분 질문. 여기 팔꿈치 까만 거. 네. 그 PD님도 까만네. 제가 되게 까맣거든요. 이렇게 접어서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네. 네. 까맣게 되죠. 제가 진짜 까맣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그걸 저는 별로 안 궁금한데 저는 네. 이렇게 살기로 했는데 저는 괜찮은데. 이게 피부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까매진 게 색소 때문에 까매진 거라기보다는 우리 피부가 두꺼워지면 또 까매 보이거든요. 이렇게 접으면 까매 보이죠.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돼서 여기 자극돼서 얘가 두꺼워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좀 그래서 되게 이렇게 까매진 분의 특징이 이거예요. 예. 이렇게 자세로 이거를 계속 그래서 굳은 살 비슷하게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되고 팔을 올려놓더라도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좋고요. 여기 자극 주는 거 피해야 되고 되게 두꺼워져 있는데 이건 또 두꺼워져 있으니까 여성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목욕탕 가서 밀어요. 그럼 밀키고 나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칼슘 채널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시 각질 또 두꺼워져요. 그래서 그냥 두고 피부 연화제, 이게 이제 유리아 크림 저는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유리아 크림 같은 걸 꾸준히 발라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자극을 피해야 됩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하게 되면 복숭아뼈 있는 자리에 똑같이 새까맣게 있습니다. 그거 피하셔야 되고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발바닥이 또 저 모양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힐 신어가지고 체중이 쏠리니까 발바닥에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각질 두터지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극 주면 어디나 생기는 게 각질입니다. 그래서 유리아 크림을 쓰는 게 제일 볼 때는 답이죠. 현재는. 예. 네. 원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까 채팅창에 누가 네. 한병 원장님이 뭐 60세까지만 병을 한다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지. 앞으로 10년 더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저기 병원은 이제 때가 되면 다 누구나 은퇴하는 나이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을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글쎄요. 60세 그만둬야죠 이제. 박준호 원장님은 언제까지 하시게? 박준호 선생님. 우리 애가 일단 대학을 가야 되니까. 지금 우리 애가 지금 7살이거든요. 네. 옛날에 한 재밌는 얘기하면 옛날에 하 원장님이 정말 맨날 운동하셨거든요. 진료실에서. 그래서 주식 환자분 없을 때는 계속 아령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은 환자분이 팔 힘 세게 생긴 애가 왔는데 여드름 되게 많아. 너 나랑 팔씨름해서 이기면 내가 스케일링 공짜로 해준다고. 근데 한 번도 줘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항상 80명 하면 제가 이깁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길 만한 사람만 골라서 그러니까 뭐 다른 뜻은 아니고 어차피 이제 환자들이 좀 더 젊은 친구들이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찌됐든 지지는 않아도 이기는 딱 하나입니다. 이길 만한 사람만 아니 근데 골라서 우리 옆에서 보기에는 이길 만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따만한 사람이었다니까요. 운동한 사람 딱 나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웃다가 또 즐기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는데요. 다음에 또 기회 되는 대로 우리 박종영 원장님하고 같이 피부에 대해서 유쾌, 상쾌, 발랄한 얘기를 갖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